안녕하세요. 오늘은 40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메시징 부분의 챕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되겠고요. 우리가 메시징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대한 연동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연결을 만들거나 어떤 특정 서버에 연결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메시지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죠. 일종의 뭐 SMS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푸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C2M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연동 방법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해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1년이나 1년 반 정도 전만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실 트위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죠? 페이스북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뭐 블랙베리 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기본적으로 내장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페이스북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 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트위터를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사실 여러분이 만드는 앱이 어떤 앱이든지 간에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하게 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는 작년 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해서 내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결해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글을 갖고 오는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 그런 기능이 되네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일반화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했구나 뭐 정도 이상의 의미를 사실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드는 앱에다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기능을 연동해서 붙이는 정도, 이런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여러분이 만든 앱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갖다가 공유라고 하는 기능 또는 SNS 쪽에 어떤 데이터를 보거나 올리기 위한 일부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면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거의 다 제공을 해줍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에서 이미 기본적인 연동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일부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는지 정도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SNS 중에서 트위터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메시징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자, 메시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시징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개략적인 메시징 서비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징 서비스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말간 메시지 송수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SMS나 MMS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단말 두 개만 딱 있는 거예요. 물론 단말 두 개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장에서 나올 근거리 통신이 아닌 이상은 서버를 당연히 씁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서버예요?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통사의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직접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서버를 연결하지 않는다 뿐이지 이통사의 서버를 사용하고 음성 통화를 위한 통신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직접 서버를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단말 두 개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SMS하고 MMS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SMS고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SMS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SMS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MS를 전송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코드 몇 줄이면 SMS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SMS를 보내는 방법과 받는 방법을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SMS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을 때 파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MS를 파싱하는 방법 플러스 우리가 SMS 기본 단말에서 SMS 데이터를 받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프라이어티를 줘가지고 내 애플리케이션만 SMS를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순차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특성을 SM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내가 특정 SMS 데이터를 받아서 나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앞부분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MS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말 그대로 문자 형태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즉 SM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보면 SM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SMS예요 라고 하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자, 서버를 통한 단말간 메시지 송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서버를 직접 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켓 쪽을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웹 쪽을 배웠습니다. 통신 부분에서, 네트워킹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서버를 직접 두고, 그 다음에 그 서버에 커넥션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방법, 보내거나 받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킹 방법이라든가 IO,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거는 뭐였어요? 액티비티를 쓰고 UI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서버를 놓기 때문에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서버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톡 같은 게 있죠. 여러분 많이 쓰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톤톡이라든가 뭐 라인인가요? 네,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뭐라고 해요? 일종의 메신저죠. 자, 근데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웹 서버를 두고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이죠. 여러분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회사 내에 있는 서버를 연동해서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바일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맷을 정해서 문자나 아니면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룹 채팅이나 컨퍼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체 프로토콜, 카카오톡 같은 걸 내가 만들어 봐야지라고 했을 때 자체 프로토콜을 여러분 정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호환도 안 되겠죠? 그래서 XMPP라고 해서 모바일 메신저, 즉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국제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메시징 서비스, 즉 모바일 메신저 간에 연동을 할 때는 XMP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구글톡에서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XMPP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
뭐 서버를 통한 단말간 메시지 송수신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XMPP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IP 뭐예요? 우리가 단말을 사용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문자를 보내는 거, 그 이상이 뭐가 있나요? 음성 통화를 하는 거죠. 데이터망을 이용해서 공짜 전화, 공짜 인터넷 전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음성 통화를 하거나 화상 통화를 하거나 할 때 SIP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나 이런 걸 쓸 때, 여러분이 뭐 070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전부 다 S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죠. 전부 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네, 거의 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XMPP라든가 SIP는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고 나중에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SNS를 통한 단말 간 메시지 공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처럼 서버를 자체적으로 두는 방법은 서버를 IDC나 이런 데다가 놓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됐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메시징 서비스가 잘 나가요. 내가 만든 이런 메시징 서비스 내지는 문자를 주고받는 채팅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잘 나간다. 서버를 계속 증설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포탈들, 그죠? 블로그성 서비스, SNS라고 하는 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이 사이트들에서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 API를 제공해 주니까 이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특히나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익숙해 있으니까 여기다 글을 올리고 글을 보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의 앱에다가 연동을 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게 세 번째 방법이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책의 이 챕터의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푸시 메시지를 통한 메시지 전송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기존에 있는 유명 포탈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인데요. 아까 얘기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거는 각각의 단말이 이 서버 쪽에 커넥션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 단말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커넥션을 만들게 되면 단말의 리소스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죠. 배터리도 많이 닳게 되고 통신망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리소스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리고 또 데이터 패킷량도 많아지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일종의 손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용하게 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근데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커넥션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다른 단말에서 또는 PC나 이런 웹이나 이런 데서 구글 서버나 이런 이미 이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SMS 같은 경우에 음성 통화망을 이용해서, 그죠?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별도의 서버를 두고 거기다 커넥션을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연결하다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날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푸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내가 커넥션 없이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얘기가 되는 대표적인 메시징 서비스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를 요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징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얘기한 XMPP, SIP, 카카오톡 하나의 트렌드죠. 그죠? SNS를 연동하는 거 이것도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많이 했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의 앱에 일부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부분,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직도 구글에서 이걸 완벽하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푸시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원격 제어 부분이 있어요. 다른 단말을 제어하는 거죠. 내가 단말을 분실했을 때 전화번호를 백업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푸시 서비스로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C2DM이라고 하는 푸시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가 사실 예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계략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자, 트위터 연동하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 접속을 해보면 트위터라고 하는 거 접속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소위 이렇게 있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쭉 쓰시면 그러면 이 트위터에 대해서 여기 쓴 글에 대해서 나만 글을 쓰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트위터라고 하는 거다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단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쓴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이 트위터의 글들을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연동을 해놨고요. 트위터를 연동하는 그리고 뒷부분에서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걸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일이 다 사용해서 뭔가 새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API를 웹 기반으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이미 다 했었잖아요. 그죠? HTTP URL 커넥션이라든가 아파치 라이브러리 중에서 HTTP 클라이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다 쓸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트위터4j라든가 이런 몇 개의 라이브러리가 이미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처음에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트위터 사이트에서도 로그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데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때 예전보다 인증 방법,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기 위한 방법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만 넘겨주면 API를 통해서 넘겨주고 받으면 그냥 로그인이 됐는데 지금은 OAuth 인증이라고 해서 일단 개별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하면 조금 더 인증 방법을 복잡하게 해서 해킹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내지는 해킹이 되기 쉽지 않게 못하게 했다라고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예, 요즘에도 해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 조금 쉽지 않게 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부터 일단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로그인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가져오고 아까 봤던 트위터 사이트에 글을 가져오고 필요하면 글을 쓰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증 과정을 보게 되면 트위터 클라이언트에서 트위터 서버로 접속해서 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트위터 서버로 연결할 때 HTTP 프로토콜을 제공하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인증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해주고 인증됐습니다, 아닙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결과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오어스 인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의 인증 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귀찮네요. 그죠? 어쨌든 인증 페이지를 띄우게 하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적어도 한 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물론 그 다음에는 뭐 저장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입력하고 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인증 페이지가 내가 만든 트위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응답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응답에서 뭐가 오냐면 토큰 값이라고 넘어옵니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인증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트위터 서버를 연결하고 글을 쓰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인증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면 인증 페이지는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 연결을 할 때 별도의 웹 브라우저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웹 페이지를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뭘로 집어넣나요? 웹뷰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 내 앱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증 페이지를 집어넣은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화면이 액티비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액티비티를 인증 페이지를 위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이지를 띄우면 되는데 그럼 뭐야? 스타트 액티비티 또는 스타트 액티비티 for 리절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 인증 페이지에서
인증 화면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띄워서 그 응답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트위터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위 토큰 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연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트위터 접속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개발자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API 연동하면 그냥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앱을 트위터나 뒷부분에 나오는 페이스북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등록을 기본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사이트로 가보시면 아까 이게 트위터 계정이었잖아요. 여러분의 계정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세팅스라고 해서 설정 부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설정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되는 그 프로젝트의 앱의 이름이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록은 어떻게 하냐? 이 페이지로 가보시면 디벨로퍼스라고 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하는 정보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I 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렇죠? 대충 봤을 때. 그 다음에 registered callback URL이 있어요. 자, callback URL.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OAuth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사이트로 다시 리다이렉션, 이쪽 사이트로 돌려보내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모바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웹사이트에서 이 트위터를 연동할 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었고, 거기서 트위터 사이트를 연동할 때 별도의 웹페이지를 띄우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응답을 받았을 때 다시 돌아올 페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모바일 쪽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컨슈머 키라든가 컨슈머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이 키 값들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했으니까 이 등록했을 때 나오는 자동 생성돼서 보여주는 이 값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 사이트 연결할 때, 트위터 서버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어스 인증이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번거로운 이 인증 방법을 위해서 이런 값들을 제공하고 이런 방식들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정도 이해를 하면 이제부터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소스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 연동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만들 필요는 사실상 요즘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되어 있는 코드를 이해하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의 코드에 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부가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 일단 어떤 화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연결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하기. 그래서 이게 인증을 위한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하기 위한 버튼을 딱 누르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어스 인증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내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다 인증해주고 그냥 메인 화면 딱 띄워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이렇게 트위터 로그인을 위한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별도의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웹뷰라든가 이걸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어떤 거예요? 트위터 로그인을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승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런 화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로그인을 위한 건가요? 승인할까? 이런 화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때 아까 우리가 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하게 되면 콜백 URL이 있었죠? 그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풀 리절트를 했으니까 이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온 액티비티 리절트가 호출돼서 여기 이 인증을 통해 받은 또 다른 토큰 값을 받아서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이 가장 기본적인 인증 화면이고요. 자, 이런 인증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main.xml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이 나오겠죠? 자, 화면 구성을 가서 먼저 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연결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하기라고 하는 버튼 말고 텍스트 뷰가 또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텍스트 뷰 안에다가 뭔가를 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실행 화면은 1단계, 자, 버튼만 하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샘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버튼도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글쓰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장 내부에서 1장, 2장, 3장을 통틀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I 구성을 할 때 조금 전에 실행한 이 버튼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글을 조회한 다음에 글을 쓰는 기능까지 UI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섹션에서 봐야 될 거. 연결하기라고 하는 이 커넥트 버튼이라고 아이디 값을 줬는데요. 이 커넥트 버튼이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소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샘플 트윗 앱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소스를 먼저 열어보자.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커넥트 버튼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참조해서 눌렀을 때 보니까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네요. 자, 그러면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가볼까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자, if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말고 이 밑에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f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인증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호출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인증을 한 번도 안 했을 경우에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뭐 여기 configuration build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트윗 팩토리라고 있네요. 아, 트위터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코드들, 그죠?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런 클래스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트위터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제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트위터 라이브러리, 아하, 여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lib라고 하는 폴더 밑에 twitter4j라고 해서 jar 파일이 있네요. 아, 이거는 twitter4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연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추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폴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Properties로 가보시면 자바 빌드 패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빌드 패스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add ja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눌러가지고 샘플 트윗 앱에 lib라고 하는 폴더에 저 라이브러리 jar 파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에는 그러면 어떤 클래스들이 있냐, 어떤 패키지가 있냐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트위터 4j에 보면 어우 여기만 해도 뭐 클래스가 한참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트위터 사이트에서는 API를 제공하지만 그 API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을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해놓은 거죠.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OAuth 인증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figuration builder라거나 트위터 팩토리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라라고 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가요? 이렇게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여러분의 앱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죠. 어쨌든 이게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구나.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빌더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베이직 인포라고 해서 뭐예요? 베이직 인포라고 해서 하나 정의를 해놨어요. 클래스를 하나 정해놨는데 거기에 이미 트윗 API 키, 트윗 컨슈머 키, 트윗 시크릿, 컨슈머 시크릿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 값이 어디서 온 건가요? 여러분이 만든 앱이라고 하면, 그죠? 트위터 클라이언트 앱이라고 하면,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이거를 등록했을 때, 트위터 사이트에 환경 설정으로 가서 애플리케이션 탭에 가서 등록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값들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클라이언트 앱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을 아까 등록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만 싹 바꿔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걸 참조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띄우게 됩니다. 근데 로그인 페이지는 또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라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트윗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을. 이 트윗 로그인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웹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기능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OAuth라고 해서요. 아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군요. 아하, 그리고 트윗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웹뷰라고 하는 거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아하, 그러면 여기에다가 트위터 OAuth 로그인을 위한 화면을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트윗 로그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 콜백 URL로 리턴되는 그 페이지를 처리를 해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보내주는 그런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전부 다 몰라도 돼요. 네, 아예 다 필요 없고 트위터 로그인을 위한 OAuth 페이지를 이렇게 띄워주는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갖다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과정,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대충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 라고 하고 트위터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스타트 액티비티 리절트가 호출이 됐었으니까 응답은 온 액티비티 리절트로 받겠죠? 그러면 이 리절트라고 온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받은 값은 뭐예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OK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보니까 트위터, 여기 있는 것처럼 트위터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트위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OAuth 인증을 통해서 받은 토큰 값을 참조해서 어떻게 해요? 베이직 인포나 이런 데다가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액세스 토큰이나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자, 이거는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참조할 수 있는 값이고요. 자,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트위터에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인 과정이 끝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인증 화면을 띄워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아까 코드는 아까 그걸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요거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걸 갖다가 붙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왔을 때 처리하는 거 요것도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될 거예요. 이걸 별도의 메소드로 분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코드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상적으로 일단 인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트위터 사이트에 글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거를 여기 있는 show user timeline으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분리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증 과정은 별도의 인증 버튼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글을 가져오는 건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서 그걸 눌렀을 때 가져오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때 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내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인증 과정이 끝난 거야. 그러면 글은 어떻게 보일까? 자, 글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겠죠? 그러면 트위터의 글을 이제 읽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인증 과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트위터 커넥션이 제대로 됐어요 라고 해서 아까처럼 토큰 값을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이거는 뭐 도대체 무슨 기호처럼 돼 있어서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이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디버깅용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트위터의 글을 읽을 텐데요. 그게 아까 우리가 메소드에서 onActivity result 맨 마지막에 보면 show user timeline이라고 해서 타임라인 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져와서 보여주겠죠. 그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다가. 그래서 리스트 형태잖아요. 그죠? 리스트 형태로 되고 글 쓴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언제 몇 시에 썼는지,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요 아이콘 같은 거 필요하면 보여주는, 필요하면 그 글 쓴 사람의 등록한 사진이 되겠죠. 그게 같이 보여지는 형태로 화면을 구성을 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글쓰기는 이제 그 다음번에 볼 거고요. 어쨌든 리스트 뷰 형태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메인 화면에 리스트 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뷰에다가 내용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게 show user timeline에 있을 겁니다. 자, show user timeline을 한번 가볼까요? 가서 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이나 텍스트 뷰나 이런 거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네요. 아, 텍스트 뷰. 버튼 옆에 있는 텍스트 뷰가 뭐예요?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트윗 스크린 네임 인증이 되면 우리가 그 사용자 이름이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 뷰에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get user timeline이 다시 호출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트위터 인스턴스에서 보니까 get user timeline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아, 타임라인 글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쉽네요. 그렇죠? 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저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글이 됩니다. 글의 정보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리스트 뷰를 하나 위에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뷰를 위한 어댑터를 하나 정의했을 거야. 그 어댑터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해 줘야 되니까 어댑터에 여기서 받아온 글을 그대로 set list items라고 하나 정의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들어간 스테이터스 객체들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notify datase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프레시를 해준 거죠. 다시 글을 다시 보여주는 한 겁니다. 그러면 글이 갱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저 타임라인 글을 가져와서 화면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 부분 다인 거예요. 아, 우리가 타임라인 글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세 줄이면 끝나네. 아까 로그인하는 거 코드가 좀 많긴 한데 그 코드를 여러분이 수정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로그인 과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여러분이 이 코드의 주요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트위터 연동하는 거 그냥 갖다가 이거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약간 필요하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좀 구조화시키는 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수정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 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예, 리스트 뷰를 잠깐 보면 위에 가서 보니까 스테이터스 리스트 뷰라고 해서 리스트 뷰를 하나 정의를 해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리스트 어댑터라고 해서 하나 정의해놨어요. 자, 스테이터스 리스트 뷰를 상속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XML 레이아웃에다가 리스트 뷰 태그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 다음에 어댑터를 하나 정했어요. 중요한 건 어댑터죠. 예, 리스트 뷰는 선택 위젯이니까 모든 데이터 관리라든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생성은 어댑터 몫이죠. 그러면 스테이터스 리스트 어댑터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만 가서 보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죠. 스테이터스 리스트 어댑터를 가볼까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유저 타임라인을 통해서 가져온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온 스테이터스라는 객체의 리스트 그것들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이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거를 set list items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getView가 제일 중요한 메소드일 텐데 getView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필요하면 스테이터스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스테이터스 아이템 뷰라고 하는 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정의한 뷰 객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거기에 왼쪽에 이미지 뷰가 들어가고 또 필요하면 텍스트 뷰가 오른쪽에 여러 개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뭐 이건 보지 않아도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뷰에다가 데이터를 세팅하는 게 요 밑에 있어요. 봤더니 이게 하나의 글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 이름, 글 쓴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쭉 보니까 프로파일 이미지 URL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언제 글을 썼는지 created at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글은 getText로 가져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스테이터스라는 객체에서 받아오면 그거를 우리가 정의한 스테이터스 아이템 뷰라고 하는 객체, 이 뷰 객체에다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리턴해주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각각의 아이템이 이런 형태로 리스트 뷰에 보여지게 되겠죠. 자,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어댑터만 하나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 이 타임라인에서 그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 받아온 글을 설정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몇 줄이면 끝나는구나. 뭐 결국엔 3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3줄이면
유저 타임라인에 있는 글들을 화면에 리스트에다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터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인증할 때 if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 인증을 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그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뭐예요? 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shared preferences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shared preferences에 저장이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미 로그인했으니까 인증 과정 필요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인증 과정 없이 바로 트위터에 연결해서 아까 봤던 타임라인 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if else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그대로 갖다가 써서 쓰고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 조회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글 쓰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이 화면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기능에서 글 쓰는 것도 이미 화면에 구성을 해놨어요. 라이트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인풋 박스, 에디트 텍스트로 입력한 글을 우리가 트위터로 전송해서 쓰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write input이라고 하는 게 에디트 텍스트예요.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update, status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했네요. 자, 이 메소드로 한번 가보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버튼 눌렀어요. 이쪽으로 바로 이동했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 이거 별로 없네요. 그죠?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트위터 객체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트위터 객체가 베이직 인포에 트윗 인스턴스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 객체에다가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트위터 객체에다가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알아서 트위터에 접속된 상태에서 트위터에 글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알아서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글 정보만, 스트링 값만 업데이트 스테이터스에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인수로 전달하면, 그러면 글이 써진 다음에, 정상적으로 써진 그 글의 값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로 넘어옵니다. 자, 각각의 글들이 스테이터스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게 어느 시간에 써진 걸로 등록이 된 건지 그 값들을 확인해서 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라고 포스트 메시지를 하나 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스트 뷰를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다시 show user timeline을 호출을 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매번 글을 다 가져오게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새로 갱신된 글만 가져오게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글들을 필요한 개수만큼만 가져오게 하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약간 바꿀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글 쓰는 거, 메소드 하나만으로 되네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글을 쓰는 과정,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리스트 뷰 형태로 만약에 봤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 옆에 있는 인풋 박스에다가 새로 업데이트한 걸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글쓰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내부적으로 아까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걸 트위터 객체에 호출을 하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트위터 서버에다가 보내서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 리스트뷰를 업데이트 했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 업데이트한 글이라고 해서 새로 글이 써져서 리스트뷰에 갱신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트위터에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트위터 연동하는 거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앱에 부가 기능으로 갖다 붙일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드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트위터 클라이언트가 어떤 형태로 기본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의 앱에다가 부가 기능을 붙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형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갖다 구성을 하고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트위터를 연동하는 거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붙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나 트위터 앱 구성하는데 안 쓰는데 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형태로 붙이는구나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붙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아까 얘기한 중요한 부분 오어스 인증을 위해서 그런 코드 부분을 갖다가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인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저 타임라인을 가져오고 싶으면 트위터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get user timeline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고 싶으면 update status라든가 이런 메소드로 호출하면 된다.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 아까 그 라이브러리에 다양하게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메소드 호출 한두 번만으로 여러분이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트위터 연동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한 이 소스를 다시 참조해서 여러분이 다시 이 코드를 갖다 붙이는 과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신 요 화면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똑같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SNS로서 연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UI 구성이라든가 갖다 연동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동일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트위터도 연동하고 페이스북도 연동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UI는 동일하면서 필요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글만 이 리스트 위에 바꿔서 보여주는 뭐 이런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UI는 동일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연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위터를 지금 이해를 하셨다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 연동하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사실상 SNS 시장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블로그성 SNS 시장에서 뭐 트위터보다 사실 페이스북이 쉽게 얘기하면 더 잘 나가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연동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여러분이 직접 연동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보는 것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보다 오히려 페이스북을 더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API를 더 다른 것들을 연동해서 붙일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트위터 연동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